서윤아는 결혼 3년 차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아니,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서울에서 교생 실습을 마치고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한민재를 만났다. 그는 묵직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고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뒤 몇 번의 만남 만에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의 집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한옥이라기보단 작은 고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 몰랐다. 유서 깊고 조용한 마을, 낮은 담벼락, 그리고 잘 정리된 대나무 숲 옆에 자리한 집. 민재의 어머니는 그녀가 결혼하기 전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와 그의 아버지 한도식 씨만이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 결혼 후 윤아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도식 씨는 그녀를 무섭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아침이면 뜨거운 물을 데워두고 밤이면 현관 불을 켜두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문제는 남편 민재였다. 그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며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머무는 날이 거의 없었다. 주말도 명절도 일이라는 핑계로 비워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결혼 1년이 지나고 그녀는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생활에 익숙해졌다. 가끔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보면 회의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는 짧은 답만 돌아왔다. 문득문득 드는 생각. 이 집은 누가 살아있는 걸까? 나는 이곳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을까? 그녀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끔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도식 씨,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그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늘 무표정했고 절제된 행동만을 보였다. 그리고 그런 그의 무심함이 오히려 윤아에겐 위로처럼 다가올 때도 있었다. 어느 겨울 저녁,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다. 윤아는 부엌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고 도식 씨는 마루에서 오래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민재는 또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식탁을 차렸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도식 씨가 조용히 말했다. 이리 와서 같이 먹읍시다. 식은 밥 혼자 먹는 건 서글픈 법이오. 그날 처음으로 둘만의 식탁이 생겼다. 마른 거에 없었지만 따뜻한 국물 소리와 젓가락 소리,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도식 씨는 조용히 그녀의 앞에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다. 윤아 씨, 사람이 사는 건 꼭 누군가와 말을 나누어서만 사는 건 아니오. 그냥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날이 있어. 그 순간 윤아는 이상하게도 목이 메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표정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왜 낯선 이 집에서 오히려 아버지 같은 남자와 함께 밥을 먹으며 안도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모른 척 눈을 감았지만 가슴 속엔 알 수 없는 떨림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윤아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한민재의 빈자리는 더는 질문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답 없는 메시지와 밤늦은 귀가, 형식적인 안부 전화는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빨래를 개다가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평소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날따라 화면이 열려 있었고 무심코 본 화면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우. 한때 민재가 자주 언급했던 여성 동료였다. 메시지를 터치한 순간 윤아의 손이 떨렸다. 오늘도 그립다. 어젯밤은 참 좋았어. 다음엔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민재야,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요즘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 그녀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다. 머릿속은 차분했다. 이건 배신이 아니다. 그냥 확인일 뿐이었다. 알고 있던 것을 글자로 본 것, 단지 그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민재는 평소처럼 연락도 없이 들어왔다. 서윤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맞이했고 식사를 차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이 지나도록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민재가 점점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유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싸우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졌다는 것, 이미 마음이 떠난 자리에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 무렵 도식 씨는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어둠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유나가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소. 무슨 일이 있는 겐가?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져서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유나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식탁 위에는 국과 반찬 외에도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 작은 배려에 그녀는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그것은 민재에게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너무도 인간적인 온기였다. 그날 이후 유나와 도식 씨는 조용히 같은 공간에서 머무는 일이 잦아졌다. 마루에서 차를 마시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듣기도 했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동행이 그녀에겐 위안이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민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내 핸드폰 건드렸지? 왜 말도 없이 그런 걸 봤어?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우연히 본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우연히.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불만 있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냐. 그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불만이라도 있어야 말을 하지. 기대도, 실망도 이제 없어. 민재는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그 소리에 도식 씨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다 끝난 이야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을 정리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감정이 사라진 관계 속에 남아있는 건 책임도 미련도 아닌 침묵뿐이었다. 다음 날 유나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혼인신고 서류 복사본을 꺼내 찢었다. 그리고 새로운 서류를 꺼내들었다. 이혼 신청서였다. 이제 그녀는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결정할 것이었다.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건 그 다음 주였다. 한민재는 아무런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단 한 번 정말 이게 최선이야? 라고 물었지만 서유나의 눈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부간의 공동 재산도 거의 없었고 아이도 없었기에 복잡한 협의도 필요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놀랐지만 유나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이 결혼에서 걸어 나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랫동안 멈춰있던 문을 스스로 열고 나간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니, 이제는 민재의 발자취까지 사라져 더욱 고요해졌다. 큰 한옥집에 남은 사람은 단 2명, 서유나와 한도식뿐이었다. 처음엔 어색함이 감돌았다. 유나는 다시 짐을 정리해 작은 방으로 옮겼고 식사도 따로 하려고 했다. 하지만 도식 씨는 말없이 식탁에 2사람분의 밥상을 차려놓았다. 그녀는 몇 번 거절하려 했지만 끝내 그 자리에 앉았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소. 식은 밥이라도 누군가랑 먹으면 따뜻하니까. 그 말은 무심했지만 다정했다. 그렇게 2사람은 다시 식탁을 공유하게 되었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바람은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저녁이면 노란 은행잎이 마당을 덮었고 바람은 처마 밑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유나는 가끔 밤에 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고 도식 씨는 라디오를 틀어 클래식 음악을 작게 흘려보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도식 씨가 말했다. 이번 주말 어머니 기일이라 고향에 다녀오려 하오. 혹시 같이 가줄 수 있겠소?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미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아니었고 가족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사이였다. 하지만 도식 씨는 무리하게 부탁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맞추며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요.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토요일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강원도 시골로 향했다. 길은 한적했고 산길은 안개로 가득했다. 도착한 마을은 작고 조용했으며 오래된 돌담과 찻길, 낮은 지붕의 집들이 있었다. 도식 씨의 어머니, 즉 민재의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고향집은 여전히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열매를 달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조차 정겹게 들렸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사당 앞에 절을 올렸다. 낯선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뜻했다. 도식 씨는 곁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고향집 안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엔 오래된 전기 스토브 하나뿐이었고 밤은 생각보다 추웠다. 한밤중 창문이 덜컹이는 소리에 유나는 잠에서 깼다. 스웨터를 껴입고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오자 마루에 앉아있는 도식 씨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춥지 않으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 집에 오면 항상 생각이 많아지오. 젊은 날 실수도 많았고 놓쳐버린 것들도 많았소. 그 말에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둘 사이엔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있었다. 바람 소리와 빗소리만이 그 틈을 채웠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보았다. 요즘 나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지는 않소?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상하게도. 그 말에 그는 입꼬리를 조금 올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이 내 아내였다면 삶이 조금은 덜 외로웠을지도 모르겠소. 그 순간 유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 말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다. 무게가 있었고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지만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유나는 방으로 돌아온 뒤도 잠들 수 없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느낌이었다. 서유나는 고향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도식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이 내 아내였다면 삶이 조금은 덜 외로웠을지도 모르겠소. 그건 단순한 회한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지금의 그녀를 향한 감정이 분명히 스며 있었다. 그가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위치인지, 자신이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은지 유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가을비가 내리던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바흐의 아리아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깊게 울렸다. 유나 씨, 도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내가 했던 말,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하면 미안하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경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해서 고마웠어요. 그 말에 도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흔들렸지만 피하지 않았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내 아들의 아내라는 사실보다도 이상하게도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점점 더 깊어졌소. 유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짐이 되고 싶지 않소.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 마음에도 그런 흔들림이 있었다면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주겠소?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유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느꼈어요. 언제부턴가 아버님을 보면 안도하게 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죄인지 감정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도식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등 위로 유나의 손이 얹어졌다. 그들의 손끝이 닿는 그 순간 마치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그것만으로도 위험했다.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양심은 속삭이고 있었고 감정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사회가 정한 경계선, 윤리라는 틀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봐준 적이 없었다는 것. 그 진심이 죄라면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죄인이었을지도 몰랐다. 며칠 후 유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님, 저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해요. 도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오?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소?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편해서 그게 더 무서워졌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감정을 정리하고 싶어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당신이 떠난다고 해도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요. 감정을 정리하고 돌아오고 싶다면 그때는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말고 돌아오시오. 그 말은 더 큰 위로이자 더 깊은 상처가 되었다. 유나는 며칠 뒤 조용히 집을 나섰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고 강사 채용 공고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시험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차가운 손과 말없이 내민 따뜻한 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유나는 여전히 서울 외곽의 고시원 방에 머물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와 시간 강사 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생활은 간소했고 하루하루는 길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보며 한도식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조용한 눈빛, 따뜻한 손길, 그리고 기다리겠다는 그 말. 그 모든 것이 허상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결국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도식의 품이 아닌 그와 마주한 삶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도식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유나가 천천히 다가가자 그는 한참을 멈춰 섰다가 고개를 들었다. 돌아왔군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밀려왔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래요. 도식은 더는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같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마치 오랜 부부처럼 익숙하고 조용한 저녁이었다. 며칠 후 유나는 근처 문화센터의 문예 수업 시간 강사로 채용되었다. 도식은 여전히 동네 자치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서로의 삶에 조용히 녹아드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문화센터 수업을 마친 유나는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이게 사실이야? 설마 저 사람하고 살아? 기자가 찾아왔어. 조심해. 위아한 마음에 급히 인터넷을 켜보자 익숙한 한 장의 사진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도식과 그녀가 마트 앞에서 함께 장을 본 사진이었다. 도식이 그녀의 손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있는 모습. 누군가 몰래 찍은 그 사진이 전 시아버지와 동거 중인 여자, 도덕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기사화되어 있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커뮤니티와 블로그, 댓글이 퍼졌다. 진짜 미쳤다. 저게 사람이냐? 시아버지랑 결혼이라니 말이 되냐? 민재 씨가 불쌍하다. 유나는 손이 떨렸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문화센터 측에서 전화가 왔다.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식 역시 소식을 들었다. 그는 말없이 신문을 접고 유나에게 커피를 내렸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는 있었소. 그래도 막상 이렇게 터지니 마음이 무겁군요. 유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도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틀린 건 아닐지 몰라도 세상의 눈엔 잘못으로 보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아니면 떠나는 거요. 다만 감정까지 포기하진 말았으면 좋겠소. 그 말은 단단하면서도 슬펐다. 며칠 후 유나는 우연히 슈퍼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대화는 멈췄다. 젊은 사람이 체면도 없나 봐. 이 동네 망신이지, 망신.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계산을 하고 나왔다. 하지만 그 말들이 등에 꽂혔다. 사람들은 진실엔 관심 없었다. 오로지 겉모습과 규범, 상식이라는 이름의 틀 안에서만 재단했다. 어느 밤 그녀는 마당에 홀로 서 있었다. 도식이 다가와 옆에 섰다. 힘들지요? 그녀는 눈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아직도 저 자신을 변명해야 할지 그냥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소. 하지만 그 틀림이 남을 해치지 않았다면 살아낼 자격은 있는 겁니다. 유나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도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전보다 조금 더 확고하게, 조금 더 천천히. 며칠 후 유나는 결심을 했다. 시청으로 가서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법적으로 그녀는 이제 한도식의 아내가 되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벽에 걸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마주보며 술잔을 기울였다. 도식이 말했다. 당신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을 포기하지는 않겠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젠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래요. 그들의 평온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세상의 틀 밖에서 만들어가는 자기만의 정의였다.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후에도 유나와 도식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조용한 밤을 나누었다. 그러나 사회는 그 조용한 삶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집 앞에는 익명의 편지가 꽂히기 시작했고 낯선 사람이 담장 밖에서 사진을 찍고 가는 일도 잦아졌다. 그럴수록 두 사람은 더 단단해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고 말보다 행동으로 서로를 지켜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어머니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오래되어 먼지가 쌓여 있었고 열쇠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서랍 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찾아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함께 한 권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겉표지는 달아있었고 안쪽 첫 장엔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나는 유나에게 이 모든 걸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너는 알게 될 거야. 유나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 속엔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20대 시절의 어머니는 한 지방도시에서 교사로 일하며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그 남자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지만 마음은 그녀에게 기울었고 서로를 멀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를 가졌고 남자는 결국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아이를 지우려 병원까지 갔지만 문 앞에서 결국 돌아섰다고 했다. 그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사람을 닮을까 봐 무서웠지만 내가 버릴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낳기로 했다. 그 사랑의 이름은 이름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거듭해서 그 사람이라 불린 그 남자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인연이 일기장의 절반을 채우고 있었다. 유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한이라는 성, 그 사람의 품이 있는 말투, 음악을 좋아하고 묵직한 눈빛을 가졌던 사람, 도식의 과거 사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어떤 본능적인 불안. 혹시 그
한도식.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다. 일기장의 글거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어머니의 눈빛. 항상 어딘가 미안해하고 항상 자신을 혼자서 껴안고 울던 그 밤들. 도식과의 만남이 운명처럼 자연스러웠던 이유.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익숙함.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조용히 도식에게 말했다. 저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도식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이었다. 유나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친부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감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죄였나? 몰랐다고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인가? 도식도 말이 없었다. 저녁 식사도, 라디오도 모두 멈췄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를 직접 들으러 오라는 간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그 짧은 시간이 그들에겐 한 세월처럼 길었다. 의사는 조용히 결과지를 넘겨주며 말했다. 두 분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순간 공기가 무너졌다. 유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도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밖으로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은 처음으로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침묵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도식의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하자 그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무서웠어요. 진실보다 내가 느낀 감정이 더 무서웠어요.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소. 당신이 내 딸이 아니란 걸 알고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이미 사랑했다는 사실이 더 먼저 떠올랐소.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면 이제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을래요. 도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떨림 없이.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 이후 유나와 도식 사이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침묵이 감돌았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마치 서로가 지나온 길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다음을 준비하는 고요한 호흡 같았다. 유나는 다시 문화센터에 강사 재신청을 했고 도식은 동네 복지관 봉사에 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나는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달려갔다. 처음엔 단순한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몸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어지러움, 민감해진 감각, 그리고 식욕의 변화. 그녀는 조용히 약국에 가서 검사용 키트를 샀다. 하얀 욕실안, 작고 얇은 스틱 위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유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그 결과를 바라보았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배 위에 올려놓았다. 아기, 내 몸 안에 하나의 생명이 있다. 생명이란 단어는 언제나 신성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그보다도 무겁고 복잡하게 다가왔다. 이 생명이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선의 대상일까? 그날 저녁, 그녀는 도식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놀람, 당혹, 그리고 곧 차분한 침묵. 도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덧붙였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키우겠어요. 감정의 책임은 제 몫이니까. 하지만 도식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 손길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 아이는 우리의 선택이 낳은 생명이요. 부끄러워할 이유도 혼자일 이유도 없소. 그 말에 유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혼란을 함께 짊어져 주겠다고 말해주는 것.
그보다 큰 위로는 없었다. 그 이후로 유나의 생활은 달라졌다. 몸의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동네 마트를 갈 때면 수군거림이 들렸고 문화센터 측에서도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강사 계약을 정지시켰다. 학생들 부모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도식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침마다 직접 국을 끓여주었고 밤에는 허리에 핫팩을 올려주었다. 그러나 유나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마저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어떤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 어떤 시선을 견뎌야 할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다가 어릴 적 자신을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 어머니는 지쳐 있었지만 따뜻했고 고단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어머니 역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음을, 그러나 결국 자신을 지켜냈고 사랑했음을. 그날 밤 유나는 도식에게 말했다. 나,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러하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 초음파 화면 속 작고 희미한 심장 박동이 들려왔다. 이게 아기 심장 소리예요, 의사가 말했다. 유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세상의 시선도, 비난도, 두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잊혔다. 도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 작은 심장이 앞으로 우리를 지켜줄지도 모르오. 유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느낌이에요. 그날 밤 유나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조용히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세상이 우리를 틀렸다고 해도 이 아이는 내 삶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늦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유나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배는 이미 제법 부풀어 있었고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발길질을 해댔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도식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평온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중심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 평온은 한 통의 초인종 소리로 깨졌다. 띠링. 유나가 문을 열자 그 앞엔 예상치 못한 얼굴이 서 있었다. 한민재. 그의 옆에는 작은 소년이 한 손에 인형을 들고 서 있었다. 아이의 눈은 유나를 낯설게 바라보다가 이내 바닥으로 시선을 떨궜다. 민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아이, 내 아들이야. 유나는 말이 막혔다. 몇 년 전 그가 외도했던 그 시절의 흔적. 그 결과물이 이제 눈앞에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애 버리고 갔어. 나도 더는 책임질 상황이 아니야. 당신이라면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겠지? 그의 말은 무책임했고 냉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치명적으로 유나의 가슴을 찔렀다. 지금 나보고 이 아이를 키우라는 거야? 민재는 뻔뻔하게 말했다. 그래. 어차피 넌 우리 집안 사람이었고 아버지 옆에서 아직도 살고 있잖아. 이 아이,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말을 마친 그는 아이의 손을 유나에게 넘기듯 건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아이의 눈은 커졌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엄마. 그 말에 유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껴안았다. 그 순간 그녀의 배 속에서 아이가 또 한 번 움직였다. 이상하게도 배 안의 생명과 품 안의 아이가 동시에 자신을 붙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유나는 도식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그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 이름이 뭐니? 수빈이에요.
그래, 수빈아. 오늘부터 이 집은 내 집이야. 수빈은 도식의 손을 붙잡았다. 아이는 말보다 먼저 온기를 느꼈고 그것이 유나에겐 또 하나의 무거운 감정이 되었다. 며칠 동안 유나는 혼란 속에 있었다. 수빈은 새벽마다 울었고 낯선 집에 적응하지 못해 밥도 잘 먹지 못했다. 도식은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자전거를 고쳐주며 가까워지려 했지만 유나는 점점 지쳐갔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는 울며 말했다. 내 아이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수빈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도식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낳은 아이든 아니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소.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면 그 어떤 사랑도 지켜지지 않소. 그 말은 곧 현실이었다. 유나는 휴직을 신청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수빈을 돌봤다. 밤마다 태동을 느끼며 속삭였고 낮에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수빈의 눈빛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지켜봤다. 어느 날 수빈이 물었다.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도식이 대신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 말에 수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도식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그날 밤 유나는 일기장에 또 한 줄을 썼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했다. 하나는 내 피로, 다른 하나는 내 마음으로. 그녀는 아직 세상에 해명하지 않았다. 해명한다고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설명이 아닌 품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그 품을 지금 지켜내고 있었다. 눈이 오기 직전에 겨울 공기는 묘하게 맑고 매서웠다. 하늘은 흐렸고 나뭇가지들은 잎을 다 털어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날 아침 유나는 배를 감싸며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도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산 너머 묘지로 향했다. 한도시계 안에 정민영의 묘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까운 가족 외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는 외진 곳이었고 묘비는 시간이 지나 약간 낡았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마치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작게 인사했다.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해요. 옆에 앉은 도식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다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유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엔 며느리였고 지금은 아내예요. 그 말은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처럼 흩어지지 않고 가슴속을 뚫고 깊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된 게 결코 계획된 일은 아니었어요. 그저 외롭고 조용한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그분의 따뜻함에 마음이 갔고 저도 모르게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묘비 아래 흙을 다듬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욕해요.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매일같이 물어봐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눈송이가 섞여 있었다. 하늘은 아직 울지 않았지만 어딘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제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어머님과 함께 세월을 나눴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제가 어머님의 자리를 대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에겐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인 후 유나는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부디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킬 수 있는 건 이 마음뿐이니까요. 묘지에서 내려오는 길, 도식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도식이 말했다. 당신이 오늘 해준 말, 민영이도 듣고 있을 거요. 유나는 작게 웃었다. 듣고 있다면
좋겠어요. 아직 저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용서해줬으면 해요. 며칠 후 유나는 거실 벽에 새 그림 하나를 걸었다. 그림 속엔 겨울 마을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눈 쌓인 지붕 아래 한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 아이를 향해 두 사람이 눈길을 꺾고 있었다. 수빈이 물었다. 이거 엄마랑 아빠예요? 유나는 대답 대신 수빈을 안았다. 그래.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야.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걸을래요. 도식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평화를 느꼈다. 욕심도 아니고 집착도 아닌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있음만으로 충분한 감정. 겨울이 깊어졌다. 유나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수빈은 학교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가끔은 동네 아이들과도 뛰어놀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이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그 모든 변화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이 살아내고 있음을 느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며 마침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할까? 상처보다 단단하고 두려움보다 넓은 그런 이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나의 용기야. 눈은 밤새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올 때쯤 마당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다. 유나는 병원 가방을 챙기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오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었다. 도식은 옆에서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수빈은 마당에서 장갑을 끼고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엄마가 어디 가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빈아, 동생이 오면 같이 안아줄 수 있겠니? 수빈은 눈사람을 만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응, 내가 첫 번째로 안아줄래. 분만실의 조명은 밝았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유나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도식이 있었다. 그의 손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고 그 온기가 진통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조금만 더 힘주세요. 의사의 말에 유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온몸을 쥐어짜며 힘을 주었다. 잠시 후 작고 선명한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울렸다. 모두가 숨을 멈췄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간호사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유나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토록 기다렸던 존재가 이제 눈앞에 있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안녕, 아가야. 도식은 그 곁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 아이의 이름, 지었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요. 진심으로 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며칠 후 퇴원한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수빈은 동생을 품에 안고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아, 나는 오빠야. 아이의 작고 미약한 손이 수빈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유나는 이 두 아이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가 될 것임을 믿게 되었다. 겨울은 조금씩 끝나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해갔다. 누군가는 여전히 등을 돌렸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김치를 건네고 아이를 위해 털모자를 짜왔다. 유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진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들어낸 삶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유나는 수빈의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몇몇 학부모들이 수근거렸지만 한 교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유나 씨.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 같아요.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 정말 오랜만이에요. 봄이 왔고
지은은 조금씩 자라났다. 처음엔 밤마다 울었지만 이제는 유나의 품에서 잠드는 법을 배웠다. 도식은 지은을 안고 마당을 걷는 걸 좋아했고 수빈은 아이를 위해 자장가를 만들기도 했다. 그들의 집엔 여전히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지만 그림자 아래에서 피어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과 회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도식과 마주 앉아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삶이 내게 무언가를 선물해줬다고 느꼈소. 이 집, 이 아이들, 그리고 당신. 유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늘 누군가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민재에게, 당신 아내에게, 그리고 수빈이에게도. 도식은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꽃을 피우는 사람도 당신이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들이요. 그 말에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더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린 지은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고, 수빈은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유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너희를 위해서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